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연이어 농경지를 휩쓸고 가면서 남부 지역의 논에서는 벼 나달이 쭉정이가 되는 흑수, 백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벼 재배 농가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피해를 입은 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농식품부는 피해 벼를 사들이기 위한 잠정 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을 10월 19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벼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 및 매입 가격과 함께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인 재현율, 그리고 손상된 나달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제 시루를 채취를 해가지고 잠정 등의 규격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잠정 규격이 설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매입 가격이라든지 재현율이나 비해립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요. 피해 벼는 30kg, 600kg의 포대벼 단위로 매입하며 매입 품종 제한은 없지만 유색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전국적인 벼 피해를 고려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전남 영광군의 벼논입니다. 새파랗게 싱싱해야 할 벼이삭이 검은색과 갈색으로 변해 말라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은 알곡이 까맣게 쭉정이가 되는 흑수와 벼이삭이 여물기 전에 하얗게 마르는 백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흑수, 백수 피해를 입으면 벼 품위가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게 됩니다. 수확할 게 없죠. 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쪽에 는 보다시피 흑수와 백수가 와가지고 이걸 수확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데 포기를 해야 할 건지 농민들 입장으로는 지금 숨통이 터지죠.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흑수, 백수 피해 규모가 총 2만 467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지역도 9천 헥타르의 벼 도복과 함께 흑, 백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수 현상이 너무 심해요. 특히나 이무작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분의 1 정도가 이 백수 현상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일무작은 많이 쓰러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수량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부 지역을 핥힌 태풍으로 대규모 벼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발빠른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은 학교 급식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가들의 일상도 멈춰버렸습니다. 공급을 못하다 보니 학교 급식에 들어가야 할 엽채류는 수확 즉시 폐기하고 구근류와 과일은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농가들은 요즘 올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현실에 하루하루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당수 초중고등학교가 등교와 학교 급식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파, 감자와 같은 구근류, 조생종 배와 포도 등 과일, 버섯류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재고 물량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진 않지만 창고마다 재고가 빼곡히 쌓여 있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9월 달에 이제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과채와 엽채는 농사를 다 베려버렸고요. 문제가 되는 게 6월 달에 수매는 또 구근류들, 버섯류, 과일 이런 것들이 좀 적체가 좀 되고 있죠. 학교 급식이 중단됐으니까. 친환경 학교 급식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에서는 9월에만 학교 급식 공급 계약량 601.3톤이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만 25억 9,400만 원. 그나마 월 1회 계약하는 엽채류와 과일류만 포함된 금액으로 구근류와 벼 등 연간 1회 계약하는 품목들은 제외한 겁니다. 매일매일 잘라서 매일매일 버리죠. 로컬 푸드 같은 데 내시거나 근데 그걸로는 택도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친환경 농산물가 안 받고 그냥 가락동 시장 같은 데다 그냥 아주 헐값에 삐품으로 넘기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현재의 등교 수업 상태가 계속된다면 학교 급식 물량은 전년 대비 3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친환경 전문 매장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최고 30%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적체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회에서는 김인영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친환경 농가들에게 희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보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우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친환경 농가에 대해 공식적인 도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생산 계약을 한 거거든요. 생산 계약을 했는데 이제 못 팔았잖아요. 그래서 농업인 등의 피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경기도는 또 최근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시작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류비 7천만 원을 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전액 부담하기로 전격 결정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학교 급식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지자체 역시 경기도의 사례처럼 농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예산 집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들어오면서 제주도가 가정꾸러미를 한번 했고요. 전라북도도 가정꾸러미를 이제 한 차례 더 했어요. 전라북도 농가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죠. 그 당시 적재된 물건들. 학교급식 문제는 예산이 지방자치 예산이라 각 도나 교육청에서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대중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은 재고 물량 이상으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교육청에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농업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 분야 국감의 쟁점을 분석하는 기획 코너를 마련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농업 소득 안정을 짚어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농해수위 국감을 달굴 이슈로는 단연 농업 소득 안정이 꼽힙니다. 이에 채소가격 안정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 안정제는 계약 물량 일부를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대신 농가의 최소한의 출하 가격을 보장해 농업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4만 톤이던 사업 물량은 지난해 54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대상 품목이 7개로 지난해보다 1개 더 늘었고 대상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2%에서 15%로 확대됐습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사업 대상 물량 30% 달성 계획을 내비친 바 있지만 매년 예산 편성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전 사후적으로 수급 조절하는 게 한계가 많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될 확률이 크니까 농가들의 어떤 경영 안정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 안정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가야죠. 근데 너무 좀 늘리는 속도가 좀 늦다. 그래서 좀 빨리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의무 자조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가격 폭락을 겪은 마늘 양파 농가들. 올해 의무 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 수급 조절 등을 통한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의무 자조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모집 제소 중에서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70%를 매칭을 해준다. 원래는 1:1 매칭인데.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산지에서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도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데다 기존 직불제 대비 큰 변화를 가져온 공익직불제의 경우 현장에서 생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들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등을 둘러싸고 많은 수의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세 지방농정으로 자리 잡은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농민수당은 기초지자체 수준을 넘어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농민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농민수당법을 만들거나 농민수당이 중앙정부의 제도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논의나 그러한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소득 문제. 이번 국감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낮은 소득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가장 절실한 게 소득 안정이라는 건데요. 임업 분야에도 직접 지불제도 법안이 발의돼 임업인 소득 증대의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액은 3,800만 원, 농가의 91%, 어가의 78% 수준입니다. 농수산업 분야는 공익직접지불제가 전면 확대 추진됐지만 임업 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업인들은 임업이 투자 비용에 비해 회수 기간이 긴 데다 정부 지원이 부족해 소득 증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임업직불제 시행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삼석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위성곤 의원 등이 임업직불제를 공동 발의해 임업인의 소득 보장에 나섰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 운영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임업과 농업 분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임업 분야만 공익직불제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임야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농업 분야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산림 보호 명목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받아 부가소득을 창출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의 임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고요.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임업인들의 개인 재산권을 제한한다든가 또 그런 보상책을 미흡한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육림업 종사자,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기간 내에 임업 경영체에 등록돼야 하고 산지 면적은 0.1헥타르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임업 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으로 산지 면적이 3헥타르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산림 보전 직불금은 산림 보호구역 내 사유림 0.1헥타르 이상을 소유한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업직불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업인들은 매년 산지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을 받고 소규모 임가는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임업인들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산림 경영이 향상될 수도 있고 산림 산업의 건강성도 확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임업직불제가 임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가축 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지자체의 가축 사육 제한이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뛰어넘어 추진되고 있다며 과도한 가축 사육 제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강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얼마 전 가축 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충북 제천시는 비슷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최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들은 최근 축산 관련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축 사육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8년 6,71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악취 문제엔 공감하지만 이 같은 가축 사육 제한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는 최근 실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기보단 오히려 조례를 통해 축산업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축단협은 지자체들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강화가 관련법이 위임한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법은 현재 주거 밀집 지역이거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도로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변으로까지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례를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 1항, 2항 이런 거에 따라서 조례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축단협은 또 조례를 통해 축사 개축 수선을 제한하거나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의 제한 여부를 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군에선 축사 개보수를 막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단협은 앞으로 법무법인의 법리 검토를 통해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전남 한평군의 축산특화농공단지가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3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역에 30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1,0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남 한평군 학교면에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는 지역 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지자체 지역 개발 사업 가운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략 사업을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한평 투자 선도지구를 선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을 83억 정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기타 규제 특례를 완화한다든가 세제 완화, 부담금 감면 등도 각각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한평 축산특화농공단지는 2022년까지 국비 83억 6천만 원, 지방비 396억 3천만 원 등 480억여 원을 투자해 31만 8천여 제곱미터, 즉 9만 6천여 평의 축산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평군은 그동안 농업 위주의 산업 정책으로 지역의 생산 기반이 취약한 데다 기업 유치 경쟁력도 뒤처져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이 같은 사업을 고안했습니다. 지역 특화 자원인 한평한우의 고부가가치를 나비축제 같은 테마 관광과 연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축산특화농공단지라 식료품 제조업 육가공 업체를 중점으로 유치할 계획이고요. 투자 선도지구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진입도로나 음식 특화거리, 테마공원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은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304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1,03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104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보건진료소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는 앞으로 시설 개선 22곳, 의료 장비 159대 설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역 현황에 맞는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농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농교육교류 협력을 농업교육 내실화와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 시내 학교와 학생 등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 등과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상과 절차를 담았습니다. 또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운영과 선도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여주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주 지역 내 논밭 면적을 합해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8,333농가로 농가당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습니다. 단 농업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주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 20곳을 선정해 마을 창고나 마을회관 옥상 주차장 등에 30에서 4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최대 20%가량 가중치를 더해 판매되며 연간 생산량을 전량 판매할 경우 마을당 8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도는 10월까지 수요 조사를 한 뒤 오는 11월 지원 규모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